자, 계속해서 막강 41, 42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민법에서 잘 배우셨겠지만 민법에서 커버하는 내용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커버하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아무래도 금액 쪽이라든지 기타 등등 뭡니까 임대차 위원회 이런 정도 중심 금액하고 우리가 뭔가 계약 갱신 요건들에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정도 그리고 차임 증감 청구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숫자 정도에서 우리는 좀 강하고 민법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판례 중심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막강 우리 41, 42 보시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두로 이걸 한번 먼저 정지 작업을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막연히 공부하시는데, 자, 봅시다. 대항요건이 뭔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대항력이 뭔지, 그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뭔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그죠? 소액 임차인에 의한 우선 변제니까 최우선이니까 용어가 통상 편리하게 써 최우선 변제권을 쓴다 뿐입니다. 민법상 용어는 아니에요. 자, 대항요건은 뭡니까?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이게 대항요건입니다. 그럼 대항력은 뭐겠습니까? 대항력은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통상 교재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인 강사분들도 대부분 대항력하고 대항요건을 같은 의미로 쓰시는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대항요건은 뭡니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그 자체만으로 수십 수백 가구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대항요건만 갖춘 가구는 여러 가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대항력을 갖춘 가구가 한 가구만 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죠? 1순위 주택 임차권이 있습니다. 2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3순위 임차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1순위 주택 임차권 이 친구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했습니다. 3순위 이 친구도 인도와 전입신고했습니다. 대항요건은 다 갖추었잖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해가지고 대항력을 갖춘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지만 이 친구는 대항요건만 갖춘 임차인이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큰 컨셉 잡히죠? 막연히 교재에서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사분들 설명할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총칭해서 같이 쓰시는데 이렇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 보시면 돼. 이건 대항력을 갖춘 임차니까 이건 인수고 이 친구는 경미시의 소멸이야 소멸. 만약 이 친구가 우선 확정일자를 찍었을 경우에는 후순위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뿐이고 만약 이 친구가 확정일을 찍은 경우는 이렇고 소액 보증금인 경우는 최선순위 담보권을 치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소액 보증금 해당됐을 경우에는. 자, 알겠지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알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금방 말했지요. 확정일자까지 찍었는 경우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습니다. 그 최우선 변제권은 뭐란 말입니까? 대항요건에다가 그죠? 소액 임차인.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은 뭐란 말입니까?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닙니다. 소액 임차 요건인 것이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요건입니다. 둘 다 뭐예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대항요건은 필수입니다. 뭔지 알겠죠? 대항요건은 필수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알아놓으시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가지고 한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했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습니다.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어떠한 경우라도 대항요건 없는 임대차 보호법은 존재가 될 수 없다. 그게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
법률적인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법률적인 뭐다?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이걸 알아놓으시면 권리 순서할 때 편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여러분. 대항 요건하고 우리가 확정일자입니다. 대항 요건은 법률적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음날 0시입니다. 다음날 0시입니다. 확정일자는 뭐다? 우리가 당일날부터 효력 발생. 확정일자는 뭐다? 당일날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1일날 대항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2일날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2일날 저당권이 치고 들어왔다. 이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1일날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2일날 대항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2일날 저당권이 치고 들어왔다. 1일날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다 갖춰왔습니다. 1일날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2일날 뭐다? 저당권이 치고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다음 2일날 뭐다?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2일날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럼 2일날 뭐다? 저당권이 치고 들어왔다. 열어봅시다. 열어보시면. 자, 보시면은. 자, 1일날 대항 요건을 갖추고 2일날 확정일자를 찍었다. 그럼 2일날 저당권이 치고 들어왔다. 권리 순서 어디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다? 동순입니다. 시간 말씀 여러분들 찬찬히 물어보면 좋은데 이건 동순입니다. 왜? 확정일자 당일 효력 발생이고 저당권도 효력 발생 당일날입니다. 동순이고. 1일날 확정일자를 찍었고 2일날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이는 2일날 저당권 치고 들어왔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때는 저당권이 이깁니다. 왜? 대항 요건은 다음날 0시잖아. 저당권은 2일날 아침 9시지만 대항 요건은 뭐다? 3일날 0시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이깁니다. 자, 1일날 대항 요건을 갖추고 1일날 확정을 찍었다. 2일날 0시고 이건 1일날부터 해가 2일날 0시인데 이건 2일날 아침 9시니까 이때는 뭐다? 임차권이 이깁니다. 뭐 먼저 하겠죠? 이건 당연히 저당권이 이겼죠. 확정일자 2일날 찍고 2일날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이건 3일날 0시부터 효력 발생이고 이건 2일날부터 저당권이 효력 발생이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이 정도 알아놓고 공부하시고 나머지 숫자 우리 몇 개 던져놓으면은 뭐 할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공부는 기본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 공부해야 되지 무작정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한번 하나하나 규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하나 규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주택 1인차 보호법입니다. 뭐 주택의 일부가 주거, 비주거도 되고 이런 거 쭉 뭐 다 알잖아. 쭉 이거 보시면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법인은 원래는 주임법은 적용 대상이 안 되는데 최근에 뭡니까? 중소기업 그리고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뭡니까? 법인은 뭡니까? 됩니다. 대기업은 안 되지만도 중소기업은 뭡니까? 됩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됩니다. 원래는 주택임차보호법은 그죠? 주택임차보호법은 뭡니까? 제일 처음 적용 범위 봅시다. 주임법하고 우리가 상임법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뭐다? 적용 범위잖아. 적용 범위 그죠? 적용 범위 보시면은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법인이 안 되는데 뭐 중소기업은 직원들 상대로 그제 복지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그죠? 대한주택공사는 됩니다. 대한주택공사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뭐 이런 정도. 원래는 법인이 안 되는데 고려 보시고. 상가는 뭐단 말이면 같이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영업용 건물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는 뭐다? 영업용 건물만 된다. 그지? 당연히 뭐 우리가 보셔야 알겠지만 또 뭐 약사회라든지 우리가 근데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뭐 약사회라든지 뭐 동창회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비영리는 그죠? 비영리는 적용 안 합니다. 그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울특별시부터 뭐다 우리가 금액 있잖아. 9억 이상. 이 말이 뭐냐면은
주택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주택은 뭐단 말입니까? 상한 금액이 없습니다. 주택은 뭐다? 상한 금액이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100억짜리라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되는데 서울은 뭐다? 9억 이하잖아. 예를 들어서 뭡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뭡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으면은 9억 이하인 건물에만 되지 9억 초과됐을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 못 받는다. 이래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금액은 여러분들이 서울 9억 이하, 가밀억제권 부산. 이게 중요한 거는 부산이 뭐단 말이요? 부산이 가밀억제권역입니다. 부산하고 가밀억제권. 왜 이걸 말하냐면은 최우선 변제권은 뭐다? 부산이 강력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 변제권은 뭐다? 부산이 가밀억제권역이 뭐다? 여기 해야 됩니다. 부산이 최우선 변제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시의 금액에 해당 적용받지만도 우선 변제권은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밀억제권역의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6억 9천 이하.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고 나머지 전부 다 금액이니까 강력시, 세종시, 파주, 화성. 그지? 세종 우리가 파주, 화성이 추가됐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세종, 파주, 화성이 추가됐다는 걸 알만 되시고 나머지 신경 쓴 거 없고 미등기 전세도 적용된다. 채권 결정도 적용. 이거 이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등기 안 하잖아요. 등기 안 한 전세도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등기 안 한 전세도 해당된단 말이 미등기 전세도 적용된단 말이 여러분 인도와 저립신고마지 그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등기 안 되어도 미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즉 이게 채권 전세도 인정이다. 주택 상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택은 상한 금액이 없습니다. 100억짜리 다르지만 상가는 뭐다? 9억 이하인 건물에만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입니다. 부산이 가밀억제권역의 금액을 적용받는다. 그거 하시면 되겠고 최단기간 뭐다? 주택 2년, 상가 1년. 이건 짜다다 벌떡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최단기간 이런 것들은 이런 공부하는 이런 것도 시간 아깝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인 다 되겠죠. 최단기간 그죠? 최단기간 자 최단기간 그죠? 공부할 거 없지요? 이거는 2년이고 1년, 그죠? 아까 봤지만 우리가 농기는 얼마입니까? 3년이고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뭐다? 5년 곧 따놓으시고 법정 갱신 뭐 당연히 인정받죠, 그죠? 별 거 없고 갱신 요건입니다. 상가의 갱신 요건은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뭡니까? 계약 갱신 요 가능한데 이게 바뀌었죠? DM행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10년까지로 바뀌어서 10년.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돼요. 10년이야, 10년. 가격은 5년인데, 우리 하루 임차인들이 우리가, 장사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방해된다고 말해서 10년까지 인정이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계약갱신 요구, 그죠? 계약갱신 요구.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가 없습니다. 상가만 있습니다. 자, 있는데, 뭐, 상기에, 그죠? 계약갱신 요구 사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그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뭐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뭐 3기의 차임연체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3기 차임연체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는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상당한 보상을 했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가실입니다. 뭐냐면 임차인은 뭐예요? 고의 또는 가실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가실에 의해서 뭐다? 우리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중과실은 그죠? 중과실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경과실은 그죠? 경과실은 뭐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중대한 가실로 인해서 뭡니까? 목적물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건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데 경미한 가실은 뭐다? 우리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못합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멸실,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건축. 이게 우리 많이 써먹죠. 뭐 임차인을 일부러 실질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물건을 뭐 새로 공사한다 이런 식으로 대수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수설 안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을 다 해야 됩니다. 일부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수선은 그죠?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일부 수소는 뭐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뭐면 되겠죠? 일부 수소는 거절할 수 없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갱신기간은 뭐다? 최초의 임대차 기한을 포함한 10년 고려보시고, 갱신은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을 가지고 당연한 말이고, 대항력은 충분히 했는 것이고,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인도반 다음 날이고, 상가는 뭐다? 상가의 인도 플러스, 그죠? 대항 요건은 그러면 볼까요? 자,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고, 상가는 뭐다?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그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날입니다. 마친 다음 날부터 우리가 대항 요건은 인정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상가는 뭐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이 길부터 다음 날입니다. 그래 보시고. 우선 변제권 다 했지요. 확정일자, 즉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가 요건입니다. 주택 우선 변제권은 공중사무소, 등기소, 법원, 동사무소, 요즘 주민자치센터 여기 되겠죠. 상가는 뭐다?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의 확정일자를 찍습니다. 상가는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여러분, 주택은 1억 1천. 자, 주택은 우선 변제권에 한 상한 금액은 없지만도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은 다 있습니다. 상가는 우선 변제권에 한 상한 금액 9억 이하만 되고 9억 초과는 안 되잖아.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금액은 여러분들이 서서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 팁을 드리면 무조건 뭐다? 100만 원 이하는 절사하는 그런 거 규정 때문에 무조건 뭡니까? 3분의 1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은 1억 1천은 뭐다? 아마 3,600이 나오면 3,700입니다. 100만 원, 3,600 얼마 나오잖아. 그러면 100만 원 이하는 전부 다 절사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3,700. 1억은 뭐다? 3,400입니다. 3분의 1이니까 330만 원이가 무조건 100만 원 이하는 절사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3,330만 원이가 그러면 이게 3,400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100만 원 이하는 절사하는 규정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3.3만 그죠? 3.3만 그죠? 0.33을 곱하면은 다 됩니다. 나머지는 그때 우리가 뒤에 100만 만약에 110만 원 나와도 그러면 200으로 보면 됩니다. 100만 원 이하는 전부 다 절사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거래 알아보면 뒤에 금액은 공부할 거 없습니다. 서울 1억 1천, 3,700 자동 계산됩니다. 가밀억제권은 1억, 강력시는 뭐다? 6천, 그 밖에는 5천입니다. 요거 마시면 뒤에 거는 자동 금액이 나올 겁니다. 상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6,500, 그러니까 2,200이고, 가밀억제권 5,500에 1,900, 강력시는 2천, 3,800에 1,300, 그 밖에 지역은 3천에 뭐다? 1,000만 원입니다. 그지?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 보시면 막 1,030만 나오잖아. 그러면 900만 이게 10만 나오잖아. 그러면 뭐다? 930만 나오잖아. 그 1,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0.33만 곱하면 됩니다. 33만 곱하면 100만 원 이하 단위는 전부 다 절사하는 규정 때문에 우리가 3천만 원, 9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앞에 금액만 하시면 뒤에 되고, 그 금액은 여러분들이 뭐 몇 번 보다 보면 해결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우선 변제권에서는 부산이 뭐다? 가밀억제권이요, 그죠? 우리가 6억 9천 거기에 해당되는 걸 봤지만, 최우선 변제권에는 뭐다? 강력시에는, 부산강력시가 최우선 변제권에는 뭐다?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은 뭐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산강력시가 부산이 뭐단 말입니까? 강력시에 해당시킵니다. 뭐 먼저 겠죠? 부산이 뭐다? 강력시에 해당시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부산이 강력시지만 우선 변제권은 뭐다? 부산이 가밀억제권역이지 강력시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용받는 게 아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딴 거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고. 그리고 만약에 경매대 갔을 때 주택이나 상가가 뭐다? 우리가 경매했을 때 최우선 변제권은 얼마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받냐면은 대지와 건물 모두의 한가 대금입니다. 대지와 건물 모두의 한가 대금에서 2분의 1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가는 3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주택, 상가 전부 다 2분의 1입니다. 그래 보시고. 경매시 소멸, 임차권 등기는 볼 거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 안이 아니고 계약기간 경과후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뭐냐면은 본 강사가 집주인입니다. 저 PD가 뭡니까? 내 집의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뭡니까? 이래서 경기도 수원시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을 못 해줬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수원시에 가서 뭡니까? 전입신고 해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대항요건이 상실되잖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임차권 등기를 인정해 줍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갖추고 사신 분들은 그걸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만약에 안 갖추고 사신 분들은 뭐다? 새로이 부여단 말이야. 즉, 저 친구가 2005년도부터 내 집 살았다. 그 지금 임차권 등기 오늘 날짜로 경료됐다. 오늘 날짜로부터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1월 1일 날 살았는 그 시점부터 소급해가지고 인정해 줍니다. 즉, 이 임차권 등기는 거주 이전의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임차권 등기는 거주 이전의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신청 가능하고, 즉 주택이나 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우리가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의 명령이 기각됐을 때는 당연히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 못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했는데 기각될 일도 없지만 만약 기각됐다 하더라도 항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계속 유지되고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에 드는 재반 비용은 뭐다? 제일 밑에 적어놨지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임차권의 승계. 주택은 뭐다? 임차권인 상속권자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뭐다? 임차권 승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주택은 상속권자 있는 경우는 뭐다?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상속인이 단독 승계지만,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 승계고, 상속권자 없는 경우는 뭐다?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줍니다. 예외를 준 것이지 원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뭐 먼저 알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차권 승계 포기는 이 말입니다. 전세보증금하고 뭐 빚이 더 많다, 이런 경우 채무가 더 많다, 굳이 승계를 포기해 풉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차임증감하고 월차임 전환은 뭐다? 별표랑 해놓으십시오. 차임증감하고 월차임 전환은 별표랑 해놓으시고, 뭡니까? 자, 우리가 차임증감 청구권하고 우리가 보시면은 그리고 차임증감 청구권 봅시다. 자, 얘들은 자, 자 보시면은 차임증감 청구권하고 우리가 월차임 전환 시에 대한 뭡니까? 산정률, 그걸 봅니다. 차임증감 청구권은 주임법은 뭐다? 둘 다 5%입니다. 5%. 즉 무슨 말이냐면 뭡니까? 계약 기간 내에 뭐단 말입니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5% 초과 뭐합니다. 5% 이랍니다. 다만 계약 후나 그 증액 후는 1년 이내는 재증액을 뭐합니다. 1년 이내는 재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은 뭐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는 관계없습니다. 5%인데 차임증감 청구권은 5%인데, 다음 월차임 전환 시의 산정률 제한, 이게 뭐냐면은 이 말입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1억 원 있는데 막 은행 이자도 없다,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5천만 원 보증금을 내줍니다. 내주고 이젠 5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로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월차임으로 그자 전환했을 때, 차임을 월로 받을 때 전환했을 때 뭡니까?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많이 받게 뭐 하잖아. 이때는 우리가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규정이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 상률은 만약에 5천만 원을 월로 돌렸다. 그럼 뭐다? 12달로 그걸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연 10% 초과 뭐하죠? 연 10%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뭐다? 3.5% 중에 뭡니까? 낮은 겁니다. 낮은 거.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에 뭐다? 낮은 걸 적용합니다. 낮은 걸. 이 연입니다.
뭐 결국 5천만 원에 가정하자. 그럼 뭐다? 연 10%는 뭐다? 500만 원을 12달 나누든지, 뭐 500만 원 나눠도 뭐다? 한 달에 440만, 2, 3만 나올 거 아니야. 또는 기준금리가 막 1.5 잡자. 그러면 3.5다 5%다. 그럼 뭡니까? 250만 원을 뭐다? 12달로 나눠가지고 그걸로 월세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 중에서 뭐다? 높은 걸 적용받는 게 아니고 낮은 걸 적용받겠다 이 말입니다. 상가는 그 뭡니까? 연 12%입니다. 연 12% 또는 뭡니까?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 그죠? 4.5배 중에 낮은 걸 인정받습니다. 뭐 뭔지 알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보증금을 5천만, 1억인데 5천만 원을 반환하고 5천만 원만큼을 월세로 돌리고 싶다. 그럼 뭐다? 그걸 5천만 원에 연 10% 하면 500만 원이잖아. 500만 원을 12달 나누는 금액을 40만 잡자. 40만 원이다. 근데 기준금리가 1.5다. 기준금리 제시해줍니다. 3.5만 5% 아이가. 그러면 5천만 원 5%면 250 아닙니까? 250만 원을 12달 나눴다. 그럼 뭐다? 한 달에 20, 뭡니까? 반원밖에 못 받잖아. 그죠? 20만 1, 2만 원밖에 못 받잖아. 당연히 그럼 뭐다? 21, 2만 원, 그 중에 낮은 거를 선택한다. 이 말. 낮은 거를 채택한다. 이 말입니다. 뭐면 알겠죠? 그 계산 문제 나오면 그런 식으로 포함됩니다. 계산 문제 딱 떨어지는 걸로 밖에 못하니까 아마 상가는 절대 못 내고 내만 주택을 낼 겁니다. 기준금리 해가지고 딱 금액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연입니다. 10달 나누면 안 되고 12달을 나눠야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12달 나눈 것이지 10달 나눈 거 아니야. 그러면 5천만 원에 뭐다? 10달이면 500만 원 아니까 500만 원이 아니고 한 달 50만 원이 아니고 12달이다 이 말. 12달. 그게 계산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론은 이렇다 고려 보시면 되겠고. 반환 소송, 성격 이런 거 볼 거 없고 자료 요청도 우리가 이해관계인의 주택은 그런 자료 요청 거의 없습니다. 즉 개공이 주택에 대해서 주인이 재력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청권이 없습니다. 열람할 볼 것은 없지만 상가는 뭐다? 이해관계인이 자료 열람 제공 시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전대차는 뭐다? 우리가 주택하고 상가인데 전대인을 대위하여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주택은 뭐다? 전대차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상가는 뭐다? 전대차 규정 자체가 있지만도 고려 보시면 되겠고. 다음 요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요것도. 표준권리금 계약서하고, 그죠? 표준권리금 계약서하고, 그리고 주택하고 상가에 뭐예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뭐란 말입니까? 이거 뭐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장입니다. 국장이 정합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는 뭐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는 뭐다?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고려 보시고. 그럼 요즘 좀 이런 것도 한번 낼만 합니다. 환산보증금이지 않습니까? 9억 초과했잖아. 그죠? 서울은, 그죠? 그러고 그 가민억제의 부사가 6억 9천, 그죠? 초과했다. 이렇게 만약에, 그죠? 상가입니다.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는 경우, 그래도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는 경우 뭐다? 우리가 인정되는 게 대부분 다 인정됩니다. 대항력도 인정되고 다 인정되는데 인정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선 변제권하고 그리고 최단 존속기간 이거 하고 그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입니다. 아마 임차권 등기, 월차임 전환식 산정하고 임차권 등기하고 월차임 5%죠. 그냥 저게 그냥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는 경우는 뭐다? 우선 변제권이나 최단 존속 기간이나 그리고 임차권 등기나 그리고 월차임 전환 산정일 제한 있잖아. 이 제한을 뭡니까? 인정 안 합니다. 더 이상 실질적으로 상향하더라도 말 못한다 이 말이야. 한상금액 초과 내에는 뭐단 말입니까? 당연히 이 기준금리와 이 연 12%나 상가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낮은 것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낮은 걸 가지고 월세를 받지만 만약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 경우는 이 요율을 적용 안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만 알겠죠? 월차임 전환 시에 산정일 제한하고 임차권 등기 최단 존속기간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이런 것들을 부여를 인정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즉 후순위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이 금액을 환산보증금 초과했을 때는 뭐다? 인정 안 해주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됐고. 다음. 이것도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남은 이겁니다. 상가임대차 보호기관에서 보호법에서 뭐다? 권리금 보호가 몇 년 전부터 도입됐습니다. 권리금 보호가 도입됐는데 한 몇 년 전까지는 뭡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인데 이제는 좀 기간을 맞췄습니다. 6개월 전 알아주세요. 권리금 보호는 뭐다? 6개월 전까지입니다. 권리금 보호는 뭐다? 6개월 전입니다. 권리금 보호는 6개월 전까지입니다. 권리금 보호는 종료되기 뭐다? 6월 전까지, 그죠? 6월 전부터 임대인이 방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권리금 제외되는 거고, 그리고 권리금 제외입니다. 이런 경우는 권리금을 인정 안 합니다. 뭡니까? 대규모 점포,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 한마디로 뭐 마트 이런 거죠. 대형 홈플러스 이런 것도 인정 안 하겠다. 뭐 이런 것이고, 그리고 국유라든지 공유재산 있잖아요. 국유라든지 공유재산은 뭐단 말입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한 뭡니까? 우리가 그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공유재산은 뭐다?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이거는 권리금 보호에서 이거는 뭐 상식적인데 중요한 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전통시장 알제? 이거는 뭐다? 권리금 인정이 됩니다. 전통시장은 뭐다? 권리금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은 있잖아요. 전통시장은 예외로 권리금 인정하겠다, 보호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전통시장은 권리금 인정, 보호해주겠다. 고려보시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 공인중개사 뭐예요? 정책심의위원회, 그자, 그거 하고, 그리고 협회에, 그자, 협회의 공제운영, 그자,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그리고 뭐란 말입니까?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그죠?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그리고 주택하고 상가에 뭐예요,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우리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 위원회는 뭐다?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 그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의 임대차위원회, 주택이나 상가의 분쟁조정위원회 있는데, 자, 공인정책심의위원회는 뭐다? 요 국토부에 뭡니까? 다 봤잖아요. 국토부에 우리가 봅시다. 국토부에 뭐예요, 우리가?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협회는 뭐다? 이거는 협회에 뭐예요? 이거는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다? 이거 어디 둡니까? 이거는 반드시 합니까? 주택이 어디 둡니까? 법무부 산하에 이거는 뭐다? 둔다가 둘 수 있다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다? 법무부 산하에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뭡니까? 뭡니까? 우리가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 그죠?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에는 반드시 이건 두어야 됩니다. 근데 각 시도에는 뭐다? 둔다가 둘 수 있다가. 각 시도에는 뭐다? 둘 수 있답니다. 각 시도에는 뭐다?
둘 수 있다. 각 시도에는 둘 수 있다. 각 시도에는 둘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7명 이상보다 11명 이내입니다.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는 뭡니까? 이거는 뭐다?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이건 9명 이상보다 15명, 그죠? 9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는 뭐다? 19명.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관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거는 뭐다? 우리가 위원이 우리가 몇 명입니까?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자료에 있죠. 자료에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요래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위원장 한번 볼까? 위원장 전부 다. 자, 정책심의위원회에 뭡니까? 위원장은 누굽니까? 이거는 뭡니까?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국토부 제1차관이고,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는 뭐다? 위원장은 이거는 호선합니다. 호선. 그리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뭐다? 이거는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 차관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뭐다? 이거는 호선입니다. 호선. 그죠? 재밌는 거 한 개 좀 더. 유일하게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만, 그죠?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만 우리가 연임이 안 될 뿐이지. 나머지는 뭐다? 위원이 연임 다 된다.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만 연임이 불가능하다. 그거 적어놨지요. 나머지 주택임차위원회 위원, 그리고 협회 공제운영의 위원, 상가나 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뭐다? 전부 다 연임이 다 된다. 그래 일단 보시면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막강 43 경공묘로 갑시다. 막강 43 경공묘로 갑시다. 막강 43 경공묘로 갑시다. 막강 43 그죠? 경공묘로 갑시다. 막강 43 경공매입니다. 경공매. 이건 한 문항 정도 고정 출제인데 결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뺏깁니다. 민사집행법하고 국세징수법 규정을 그대로 뺏기니까 결코 어려움 마시고, 제가 본강사가 하락하는 것 하시고 용어 풀이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 접목시키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경공매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매는 지금 뭡니까? 온비드의 전자입찰만 되니까 시험 낼 게 없고 경매에 관련되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용어부터 한번 볼까요? 경매. 이는 경매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란 말입니까? 경매를 뭐랍니까? 우리는 매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입찰 신청은 뭐란 말입니까? 이거는 매수 신고 또는 매수 신청입니다. 그래 보시고, 낙찰자나 경락인을 뭐랍니까?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매수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낙찰자나 경락자를 뭐다? 우리 매수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매 용어 좀 유화됐습니다. 낙찰자, 경락자 너의 걸 뺏는 기부잖아. 그래서 일반 거래와 같이 매수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입찰 신청은 뭐다? 매수 신고, 매수 신청입니다. 경매는 뭐다? 우리가 매각한다. 즉 매각법제라지 경매법적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매 용어 한번 볼까요? 우리 경매 용어는 한 번에 감내는 게, 경매는 뭐다? 우리가 농지를 경매로 취득했다. 유일하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은 제출하나 하나?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은 제출합니다. 경매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간혹 잘 묻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모든 게 필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거민계약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다? 전부 다 생략 다 됩니다.
뭐 먼저 알겠죠?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금융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전부 다 패스입니다. 제 생략입니다. 농취증은 경매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취증은 제출합니다만은 허가 면제, 금융계약도 면제,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필요 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매는 뭐예요? 우리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자,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릴렉스 하면서 차근하게 다시 보면은 강제경매는 뭐냐 하면은 자, PD가 내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습니다. 나는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을 적어줬습니다. 돈을 1억을 갑질을 보였습니다. PD가 뭐다? 현금 보관증이나 차용증을 가지고 경매를 집행할 수 있다. 뭐합니다? 강제경매는 뭐다? 집행권은 증서입니다. 집행권은 증서에 의한 경매입니다. 즉 집행의 권리가 되는 원인이 되는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은 인정 안 합니다. 뭡니까? 이 친구가 뭐다? 소송을 거칩니다. 소송을 거치면 뭐다? 판결문 나오겠죠. 대부분 그죠? 판결문 있잖아, 그죠? 이겁니다. 일반인들이 우리가 경매하는 대부분이 판결문입니다. 그럼 결국 강제경매는 뭐다? 소송을 거치나 안 거치나? 소송을 거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 받잖아요. 그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뭐란 말입니까? 내가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저 친구가 아이고 오빠야 사람이 돈 속이는 게 아니다. 돈이 사람을 속인다. 그래서 우리 PD가 오빠 미안하지만 오빠 뭐 부동산 이런 걸 잡아라. 잡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면 내 집을 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저 PD가 내한테 뭔가 돈을 빌려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뭐다? 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내 집을 뭡니까? 저당 잡은 물건을 가지고 경매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금전적인 채권에 만족을 얻는 것이 이게 임의경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나? 담보물건 잡은 거다. 그 물건을 바로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경매는 담보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담보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뭡니까? 임의경매는 별도의 뭡니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그 차이입니다. 그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그러면서 자, 강제경매는 예견된 경매입니까? 예견되지 않은 경매입니까? 당연히 강제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뭐다? 예견되지 않은 경매고, 임의경매는 뭐다? 예견된 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예견된 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고, 임의경매는 뭐다? 예견된 경매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왜? 강제경매는 내 앞에 소유권된 걸 어느 걸 치고 들을지 모르지만, 임의경매는 이미 채권자가 뭐다? 담보를 잡은 물건이잖아. 그게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임의경매는 예견된 경매. 시험 원래 느낌 좋아요. 최근 한 10여 년간 출제 안 했으니까 보내보시고. 다음 경매 진행 절차 순서는 여러분들이 볼 거 없고,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요걸 한번 봐야 됩니다. 배당 요구 있잖아. 그죠? 배당 요구는 뭡니까? 1000매각기일. 그죠? 1000매각기일 이전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는 1000매각기 이전인데, 여기서 우리 용어 한번 들어가 보면은 매각기일하고 그죠? 매각 결정기일이 있습니다. 매각기일하고 매각 결정기일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뭐란 말입니까? 적어놓고 설명드릴게요. 실제 뭡니까? 경매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매각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하는 날이고, 그죠? 그리고 매각 결정기일은 뭐란 말입니까? 매각 결정기일은 뭡니까? 법원에서, 그죠? 우리가 낙찰 허가냐, 법원에서 뭐다? 우리가 매각 허가냐, 불허가냐를 뭐다?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럼 배당 요구의 종기는 뭐다? 1000매각기일 이전이지 매각 결정기일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본강사 집이 경매가 만약에 뭐
8월 31일 날 그러니까 경매 날짜가 잡히다 치자. 그게 뭡니까? 첫 매각기일입니다. 즉 실제로 경매를 실시하는 날, 그게 매각기일이고, 결국 8월 31일 날 PD가 최고가로 낙찰을 했잖아. 낙찰 때 가지고 저 친구한테 바로 대금 납부 고지서를 안 날립니다. 통상마다 7일 동안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주고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잖아. 이런 경우는 법원서 통상 7일 이내에 매각 결정하는 날짜를 찍어줍니다. 그게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 매각 체류 허가냐 불허가냐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게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배당 요구의 종기는 배당 요구의 그자 최종적인 기한은 첫 매각 기일 이전까지지 매각 결정 기일 이전까지는 틀려요. 즉 내가 8월 30일이 내 집이 처음 경매된다. 그 전까지는 배당을 요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꼭 좀 아시면 되겠고. 다음 배당 순서는 읽어보면 별 거 없이 될 것이고, 다음 가격 적감률이야. 가격 적감률. 그죠? 가격 적감률은 이것도 이래 보시면 돼요. 가격 적감률도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뭡니까? 통상적으로 법원서 그죠? 아까 그 배당 순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우선 변제권보다도 더 먼저 가져가는 게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법원서 나름대로 최우선 변제금, 서민들의 최소한 마지노선인 최우선 변제권마저도 우리가 경매 집행 비용을 먼저 가져가면서 배당을 좀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아. 배당을 나름대로 좀 신경 씁니다. 배당을. 뭐 뭔지 알겠죠? 배당을 나름대로 신경 쓰는데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디시 안 합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경매 가격이 많이 나와줘야 담보권자들이 배당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나름대로 배당에 신경 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경매 있잖아. 그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찰되는 경우하고 낙찰 뭡니까? 불허가 판결받은 경우하고 그리고 대금 미납으로 인한 뭐다? 대금 미납으로 그죠? 인한 재경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뭐단 말입니까? 유찰 시한은 둘 다 세경매입니다. 유찰 시한은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20, 30%의 가격 디스카운트 있지만 낙찰 불허가라든지 대금 미납으로 하는 재경매는 뭡니까? 가격 적감률이 있나 없나? 가격 적감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예 응찰자 자체가 없어가지고 유찰된 경우는 뭐다? 20, 30%의 디스카운트 주지만 낙찰 불허가는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취증을 내라 그랬잖아. 근데 농취증 안 냈다. 낙찰 불허가 때릴 겁니다.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있나 없나? 있잖아. 있는 상태니까 그 정도 그렇게 물건이 나쁜 걸로 안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낙찰 불허가라는 세경매라든지 잔대금을 안 내서 하는 대금 미납은 낙찰자가 있긴 있잖아. 있기 때문에 가격을 굳이 적감해서 경매를 새로 한다거나 재경매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배당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거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여러분 인수되는 권리가 있단 말은 뭡니까? 위험성이 크나요 적나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단 말은 그죠? 인수가 되는 권리가 있단 말은 뭡니까? 위험성이 크겠나요? 작겠나요? 당연히 크겠죠. 인수가 되는 권리가 있단 말은 뭐다? 위험성이 큽니다. 즉 법정 금방 뭡니까? 경매 경락 후에도 뭡니까? 이 권리들을 새로 또 추가로 뭡니까? 이 권리들과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매는 권리 분석이 까다롭단 말이 그 말입니다. 법정이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말소기준권보다 앞선 용의권, 뭐 주택임차권, 가처분 등기 등등등 말소기준권이 없는 경우, 즉 담보권이 없는 경우는 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앞선 용의권 이런 권리들은 인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려운 거 없지? 이런 권리들은.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뭔지를 알면 되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용의권은 인수다 그랬잖아.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 그죠? 그리고 담보가등기, 그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돼. 이런 것들은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들은 뭡니까?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는 뭐다?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은 권리의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은 권리에 소멸된, 즉, 이 말이죠. 예를 들면, 1순위 임차권이 있다. 2순위 건전한권이 있다. 3순위 뭐 임차권이 있다. 4순위 저당권이 있다. 5순위 가압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4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가상의 그자. 권리는 어느 권리 이하 다 소멸이고 이 권리 이하 다 소멸이다. 그 말입니다. 이 권리들은 뭐다? 무조건적으로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왜 무조건적으로 소멸이냐? 저당권은 앞에 권리라 뒤에 권리를 따로따로 해서버리면은 저당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물건을 2번 경매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보니까 상당히 피해를 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우리가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으로 끝입니다. 말소되는 권리는 뭐다? 기준 권리는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즉, 이 권리보다, 이 말 아이가, 이 권리보다 뭐단 말이에요? 말소 기준보다 앞서 설정된 아까 뭐예요? 뭐 임차권이라든지, 뭡니까? 우리가 가처분 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다? 인수가 되는 것이고, 이 권리보다 뒤에 되는 권리들은 뭐다? 소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뭐다? 인수단 말이 그 말입니다. 앞서 설정된 주택, 임차권, 뭐 용의권, 이런 가처분 등기는 인수고, 말소 기준 권리 뒤로 들어온 건 다 쫑시키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됐고. 다음, 보증금이다. 보증금, 그죠? 보증금, 그죠? 보증금이야. 보증금은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경매에 뭐단 말입니까? 경매에 우리가 매수 신청 보증금입니다. 경매에 뭐다? 매수 신청 보증금. 매수 보증금하고 그리고 항고, 그죠? 항고 보증금은 좀 다릅니다. 경매의 매수 보증금은 뭐단 말입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정하는 거죠. 법원에서 정하는 최저 매각 대금의 10%고 항고 보증금은 뭐다?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내 집이 8월 31일 날 경매 처음 들어간다 치잖아. 그러면 이제 응찰자 들어올까요? 그죠? 너 들으면 뭡니까? 내 집 법원 정해줍니다. 이 집은 최저 금액이 10억이다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결국 그 최저 매각 대금, 감정평가라든지 충분해가지고 최저 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그 최저 매각 대금을 10억이라고 법원서 딱 정해놨다. 그러면 그 최저 매각 대금의 10%가 매수 신청 보증금입니다. 10명이 들어오든 20명이 들어오든 매수 신청 보증금은 동일하겠나? 동일하지 않겠나? 동일합니다. 그죠? 그게 경매에 뭐다? 매수 보증금이고. 자,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낙찰되면 뭐단 말입니까? 7일 동안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든다 했잖아. 이때 7일 동안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이때 항고를 하면 뭐다? 항고가 무차별 들으면 당연히 사건이 지연될 거 아니야. 빨리 배당을 돌리고 매각 결정기일 정하고 최고가 낙찰자에게 대금 납부 고의서를 줘야만이 잔대금 들어오면 그런 배당을 하면 사건이 끝나는데 항고를 한단 말은 뭡니까? 최고가 낙찰자에게 대금 납부 고의서를 줄 수 있나? 못 주나? 못 주잖아. 그럼 이 경매에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항고 들어왔는가 이가? 무차별적으로 항고 들으면 뭐단 말이요? 사건이 많이 지연되니까 우리 법원서는 항고를 하고 싶거든. 항고 보증금을 걸으라고 합니다. 항고는 지금 뭡니까? 최고가 낙찰 대금이 지금 있나 없나? 최고가 낙찰자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항고 보증금은 그 최고가 매각되는 그 금액의 10%입니다. 같은 10%인데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경매의 매수 보증금은 뭐다? 최저 매각 대금의 10%고 항고 보증금은 이제 최고가 낙찰이 나왔기 때문에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고 보증금이 만약에 기각됐다. 기각됐을 경우는 뭡니까?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 기각은 개신죄입니다. 전액 몰수해가지고 배당 전액하고 채무자나 소유자 이외의 자의 항고 기각은 뭐다?
우리가 법정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항고를 들어오지 마라. 속된 말로 항고하지 마라 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경매 지연만 된다. 경매 지연한 걸로 개심죄입니다. 그래서 항고보증금이 우리가 몰수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자의 항고보증금은 몰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법정 이자 공제입니다. 그거 받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다음 법원 경매와 우리가 공매 차이점인데 우리 여기서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만 보면 됩니다. 압류부동산 공매 그죠? 압류부동산 공매인데 자 우리가 보시면은 압류부동산 공매 규정은 뭡니까? 규정은 뭡니까? 공매지만 그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뭐단 말입니까? 내용은 경매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압류부동산 공매도 가격 적합률은 뭐다? 원래 자기 규정이 뭐다? 공매 규정을 따릅니다. 원래 자기 규정인 공매 규정을 따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가격 적합률은 뭐다? 원래 공매 규정인 뭐다? 우리가 공매 규정 10%를 따릅니다. 우리 경매는 가격 적합률이 20, 30%지만 공매는 10%입니다. 10%. 뭐 뭔지 알겠지? 10%인데 그럼 공매는 내용이 다 경매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격 적합률도 20, 30% 되느냐? 내용은 경매와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유찰 시의 적합률은 뭐다? 원래 자기 규정인 공매 규정을 따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매 꼭 좀 알아놓으시고 일단 경공매 우리가 장단점을 보시면은 경매는 뭐다? 가격이 공매보다 저렴합니다. 물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고 공매는 뭐다? 우리가 대금 분납이 됩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 조건이 유리하고 명도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금융기관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좀 쉽습니다. 그러면 다만 공매는 뭐다? 우리가 저기서 공매는 자 경매는 뭐다? 가격이 저렴하고 물량이 많다 그랬잖아. 물량이 많다고 그랬잖아. 근데 공매는 뭐단 말입니까? 공매는 권리 분석이 좀 쉽고 그자. 권리 분석이 용이하고.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건 경매보다는 그자. 경매보다는 비싸지만 비싸고 공매보다는 뭐다? 시가보다는 저렴합니다. 공매는 뭐다? 경매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 우리가 시가보다는 뭐다? 시가보다는 뭐다? 저렴하다 이 말입니다. 시가보다는 저렴하다 그 말이에요. 시가보다는 저렴하다. 시가보다는 저렴하다. 경매보다는 비싸지만 시가보다는 저렴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차이점 아시고 나머지는 뭐 압류부동산 공매 설명 다시 해놨죠. 다음 유치권은 요것도 한번 말하다. 유치권 그죠? 유치권 그죠? 자, 유치권입니다. 자. 유치권은 이것도 한번 독자적으로 잘 냅니다. 이건 경매 신청권은 있나 없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 없나? 배당은 요구 뭐 한다 이 말. 배당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있나 없나?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근데 인수는 되나 안 되나? 인수는 된다. 인수는 된다. 유치권은 그죠? 인수는 되지고 경매 신청권 있지만 배당을 요구하고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뭐만 얘기했죠. 그리고 매수인은 그죠? 매수인은 여러 좀 적어 놓으십시오. 유치권자에게 매수인은 뭐다? 유치권자에게 뭡니까?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남다. 채권을 뭐다? 당연히 변제할 책임은 있습니다. 뭐만 얘기했죠? 채권을 변제할 책임은 있다. 그래 일단 보시면 매수는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책임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 정답은 경공매도 큰 컨셉은 여러분들이 잡았을 겁니다. 그래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것이고 다음 막강 44 마지막으로 매수 신청 대리로 한번 더 가봅시다.
막강 44. 조금 한 5분만 쉬었다 할까? 바로 할까? 바로 갑시다. 그죠? 자, 그죠? 자, 막강 44. 그죠? 매수신청 대리의 규칙 및 예규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의 규칙. 이거는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바로 마무리를 짓고 엔딩을 때립시다. 그죠? 자, 봅시다. 자, 천천히. 그죠? 자, 봅시다. 봅시다. 막강 우리가 44, 그죠? 막강 44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그죠? 매수신청 대리입니다. 막강 44의 매수신청 대리, 그죠? 봅시다. 막강 뭐다? 우리가 44. 매수신청. 이것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중개업에 등록을 받은 상태에서 그죠? 매수신청 대리 즉 법원에 입찰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그 업무를 개공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중개업 등록 없이 바로 매수신청에 대한 등록만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중개업 등록을 받은 상태에서 그죠? 중개업 등록을 받은 상태에서 뭐다?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중개업 등록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다?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만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은 개공만이 가능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사 안 됩니다. 등록받은 자만 가능한데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자, 하나 여기서 보는 건 제가 일부러 보기 좋게 가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중개업 등록을 받아야만이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중개업 등록 없이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 일단 보시고 자 매수신청 대리의 신청이 가능한 자는 뭐예요? 공인중개사와 개공가 뭡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가능한데, 그죠? 우리가 부칙 개공하고 우리가 자격증만을 취득한, 그죠?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꼭 좀 아시고. 등록관청도 우리 중개업은 사무소 관할 시도인데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관청은 어디다?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이것도 관할 지방법원이지 우리가 사무소 관할 시군구 아닙니다. 관할 지방법원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알아놓으시고 중개 등록을 적어놓은 이유는 비교하라 이 말이야. 우린 지방 입찰 대리에 대한 등록만 공부하면 돼요. 등록 신청 제한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등록 통지도 중개업은 뭐라 했습니까? 등록 통지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인데 우리 매수신청 대리는 뭐다? 등록 신청일 14일인데 다만 뭐다? 매수신청 대리를 업무하다가 위반해가지고 등록 취소 시에 뭐다? 등록증을 반납은 똑같이 7일입니다. 요것도. 등록 신청 자체는 뭐다? 통지는, 등록 통지는 뭐다? 등록 통지는 14일인데 매수신청 대리가 만약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하다가 위반해가지고 취소 처분 당했다. 취소 처분 당했을 때 반납해야 될 거 아니야. 반납은 뭐다? 우리가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입니다. 고려하시면 되겠고. 다음 등록 전 조치에서 등록 신청 전에 실무교육 우리가 입찰 대리는 뭐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 전에 실무교육 받습니다. 중개업은 실무교육이 등록 통지 받고 난 이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면 되지만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에 대한 보증은 사전 요건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거 하나 넘어갑시다. 우리가 봅시다. 우리 이것도 한번 별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 보증 설정 시기입니다. 알아놓으면 도움 돼요. 끝까지 할 건 다 하고 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 시기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개설 등록 신청 시하고 분사무소 설치 시하고 그죠? 우리가 매수 신청 등록 시 있잖아. 결론만 얘기하면은 개설 등록 신청 시에는 뭐다? 보증이 뭐단 말이요?
업무 개시 전까지지. 업무 개시 전까지지. 등록 신청 전까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업무 개시 전까지지 등록 신청 전까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시라든지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등록 시는 뭐다? 보증이 뭐란 말입니까? 보증이 뭐다? 사전 완료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시라든지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등록 시는 보증이 뭐다? 사전 완료 요건이고 중개업의 등록 신청 시에는 업무 개시 정도 요건이지 업무 개시 요건이지 등록 신청 전에 보증을 사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이라든지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보증이 사전에 완료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정 시기 꼭 잡아라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매수신청 대리는 그 실무 교육이 뭡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지방행정처장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바꾸십시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뭐다? 교육기관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실무교육을 실시권자가 법원행정처장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뭡니까? 우리가 실무교육도 우리가 좀 매수신청 대리 얘기를 합니다.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그자. 법원행정처장이 실무교육의 실시권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실무교육은 뭡니까? 우리가 오히려 준정부 기관이 그죠? 준정부 기관이 우리가 실무교육 기관에서 빠집니다. 상식적으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이 보통 빠지잖아. 근데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은 전문대학이나 대학, 협회, 그죠?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됐다든지 협회에서는 뭡니까? 협회에서는 뭐다? 우리 경매에 대한 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준정부 기관이 경매에 대한 실무 교육을 대행무합니다. 그런 정도 한번 차이 좀 알아놓으시고 다음 실무 교육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중개법인의 대표자만 실무 교육 받잖아.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경매의 법원은 출석은 개공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공이라든지 공인중개사는 뭐다? 임원과 사원은 실무교육 안 받아요. 그리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실무교육 안 받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든지 그리고 법인 대표만 실무교육을 받지 법인의 임원 사원 그지? 공인중개사는 그죠? 소속 공인사든지 공인중개사는 뭐다? 실무교육 안 받아요. 소속 공인사든지 소속 공인중개사 그죠? 실무교육 안 받아요. 실무교육은 관계없습니다. 실무교육과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 대표만 받는 말은 우리가 법원에 출석은 뭐단 말이요. 이렇게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 대표 직접 출석의 방법만 인정하지 대리 출석은 인정 안 한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하는 겁니다. 등록 신청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말씀 다 드렸고 그리고 보증 설정 금액도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 금액만큼을 그대로 다시 다 합니다. 공인 개공은 1억 이상 그리고 법인 개공은 2억 이상 분사무소는 뭐다?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을 별도로 그대로 다 설정합니다. 즉 중개업에 보증 설정했는 금액 그걸로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 보증을 별도로 설정 안 하고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의 중개업만큼의 금액을 공인만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의 보증 설정을 추가로 다시 다 설정한 이후에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고 업무범위 이게 중요합니다. 업무범위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말입니다. 업무범위가 뭐냐 하면은 옆에 이래 적으면 됩니다. 업무범위가 뭐냐 하면은 업무범위 그죠? 업무범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7개 우리가 빡빡하게 긴 거를 적어서 이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요래 보시면 돼. 업무 범위에 항고 옆에 넣으십시오. 항고 대금 납부 인도명령 명도 소송 그죠? 그리고 경매 기일 변경 그죠? 경매 기일 변경 이거는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입찰 대리 업무에서 빠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업무는 개공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로 맡기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적어놨는 게 있잖아요. 뭐 입찰표 작성, 차순위 멸신고, 보증금 반환 신청, 뭐 공유자 우선 멸신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공이 대리를 그러니까 다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지금 적어드린 이 내용들은 뭐단 말입니까? 항고나 대금 납부, 인도명령, 명도소송, 기일변경은 뭐다? 의뢰인이 직접 해야 되지 개공한테 위임을 못하는 업무입니다. 개공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이게 차라리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만 하면 100% 시험 커버합니다. 100% 시험 커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차라리 적어놓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 보시죠. 이 업무는 의뢰인이 직접 해야 되지 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고용인의 업무 수행에서 개공사가 법원 또는 매각 법원에 뭐란 말이요? 직접 출석하라 했잖아. 소공은 뭐다? 대리 출석 안 됩니다. 소공의 대리 출석이 안 된다 그랬죠. 소공의 대리 출석이 안 됩니다. 소공의 대리 출석이 안 된다 그랬다. 개공이 직접 출석입니다. 개공이 직접 출석한다. 그죠? 개공이 직접 출석이지. 그죠? 개공이 직접 출석이지. 우리가 소공의 그자 소공의 대리 출석 안 돼요. 소공의 대리 출석은 안 됩니다. 왜 이거를 또 부각시키느냐 하면은 우리 중개업에 뭡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서 소공이 뭡니까? 개공을 대리하여 실거래가 신고는 대행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입찰 대리는 뭐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공이 직접 출석하는 방법을 인정하지 소공이 대리 출석 인정한다. 그거 알아놓으시고. 다음 확인설명서하고 사건카드 보관도 올 통으로 5년입니다.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는 모든 보관기간이 5년밖에 없습니다. 사건카드하고 확인설명서 거기에 행정처분대장도 상세로 놓으십시오. 자, 행정처분대장이나 뭐다? 사건카드 그리고 확인설명서 그죠? 전부 다 보관기간이 3년입니다. 아우, 미스테이크. 5년, 그죠? 왜 이걸 부각시키냐면은, 우리 중개법의 확인설명서는 보관기간이 3년이지만,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보관기간은 뭐다? 5년밖에 없습니다. 올 통으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거, 영수증은 보관 의미 없습니다. 영수증은 보관 의미 없습니다. 그게 나오죠?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업무정지입니다. 중개업에 대한 업무정지는 뭐다? 6개월 이내인데, 우리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업무정지는 뭡니까? 1개월 이상보다 2년 이내입니다. 1개월 이상보다 2년 이내인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서 만약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잖아. 외부에 표시하나 표시하지 않나? 외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 표시를 해야 되지만도 그리고 표시하면 시설물은 제거하나 제거하지 않나? 시설물까지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물까지 제거는 안 합니다만은 외부에 표시해야 됩니다. 나는 이래이러한 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업무정지 처벌 맞았다고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위반해가지고 업무정지를 맞았다고 외부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더 강력하게 위반해가지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를 당했다.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취소를 당했을 경우는 뭡니까? 이때는 차라리 외부 표시 안 하나? 외부 표시 안 합니다. 이건 오히려 시설물 자체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공부를 제대로 시설물 자체를 등록 취소 시에는 뭐다? 시설물 자체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외부 표시할 필요 없는 게 아예 모든 시설물 다 제거해버리니까 고래 보시면 되겠고. 일단 업무정지는 뭐다? 외부에 표시한다. 그러나 시설물 자체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금지행위 읽어보시면 되겠고. 등록시효는 반납은 똑같이 7일입니다. 게시사항도 읽어보시고. 보수 및 실비도 보시면은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가 뭐다? 50만 원 내고 단 3개 물건을 초과하는 일괄 매각 시에는 뭐다? 한 부동산당 5만 원 증액입니다. 자, 그럼 뭐고? 상담료가 50만 원 받는데 권리 분석 수수료 이런 명목 50 받는데 3개 물건 초과 시에부터는 뭐다? 한 부동산당 5만 원씩 증액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5개 물건을 일괄 매각했다. 이 친구 개공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60만 원이겠죠. 그죠? 왜? 3개 물건까지 50만 원 권리분석 수수료 그걸로 끝이고 초과했을 때부터 뭐다? 우리가 한 부동산 5만 원이니까 5개 같은 경우는 뭐 4개, 5개, 2개 더 추가해가지고 10만 원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60만 원 그래 보시고. 매수인증 대리에 우리가 수수료는 뭡니까? 감정가의 1%, 그죠? 수수료는, 그죠? 매수인증 대리의 수수료는 감정가의 1% 또는, 그죠?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 뭡니까? 협의다, 뭐, 협의. 이 협의라는 단어도 우리 이것 하나 공식이 뭐냐면 매수인증 대리업무는 뭐다? 올 통으로 전부 다 사전에 다 협의해야 됩니다. 사건 카드, 뭐 수수료, 뭐 확인 설명 전부 다 사전에 다 끝나요. 사전에. 전부 사전 협의고 사전에 다 작성하고 다 해야 됩니다. 알아놓으시고. 최고가, 이것도 우리 요율 좀 알아놓으십시오. 감정가의 1%인데 1.5 하면 틀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1.5%인데 뭐 1% 하면 틀리겠죠. 이거 바꿔가서 물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뭡니까? 50만 원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을 제시했는데 낙찰이 안 됐다. 자기 썼는 금액으로. 이때는 뭐다? 50만 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실비는 뭐다? 30만 원 내에서 협의입니다. 이때 실비는 원거리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만 받는 것이지 가까운 거리 교통비는 실비를 못 받습니다. 즉 50만 원 그 금액에서 끝입니다. 실비를 별도로 못 받습니다. 원거리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근거리 교통비라든지 공부 열람료는 뭐다? 별도의 실비를 제공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50만 원 최고가 입찰자 되지 못했는 그 50만 원 그 수수료에서 끝을 받지 별도의 실비를 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교통비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우리 중요 사항은 요거 뭐 절치, 우리 매수신청 대리 업무니까 절치하고 상치 업무정지 되는데 업무정지도 뭔지 알아요? 절대적 업무정지와 상대적 업무정지인데 그까하고 뭐 달라면 끝이 없고 그건 문제풀이에서 커버하면 되고, 다만 한번 찍어드릴 만한 것은 등록 신청 전에 결격 사유는 뭐다? 절치입니다. 근데 등록 신청 이후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뭐다? 상대적 취소 사유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매수 신청 대리의 보전금 지급 시기는 뭐다? 약정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뭐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입찰 대리 업무의 보수를 받는 지급 시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약정이 없는 경우는 뭐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인 그날이 뭡니까? 그 보수를 받을 날이고, 약정이 있으면 뭐다? 그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건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 확인 설명 사항 있죠. 매수신청 대리 확인 설명 사항에는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경제적 가치하고 우리가 인수가 되는 뭐다? 권리까지 다 확인 설명입니다. 이거를 왜 부각시키느냐? 중개법의 확인 설명 사항은 뭡니까? 경제적 가치라든지 인수가 되는 권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니었는데,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확인 설명 사항은 경제적 가치라든지 인수된 권리도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됩니다. 확인 설명 사항에 뭐다?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매수신청 대리 업무도 별도의 휴업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과거는 뭡니까? 중개업에 휴업했을 때만 매수신청 대리 자동 휴업했고, 뭐 중개업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매수신청 대리로 취소되는데, 지금은 뭐란 말입니까? 중개업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도
매 신청 대리 업무만 별도로 뭐 돈벌이가 안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이라든지 폐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즉 중개업 등록과 별개로 매 신청 대리 업무를 휴폐업을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된다. 다만 사전에 휴폐업 신고는 당연히 사전에 해야 되겠죠. 자, 이로써 여러분 막강 우리가 44의 이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게 따라 뭡니까? 이거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뭡니까? 설레설레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15시간에 걸쳐서 제가 강연한 이 내용들을 차분하게 한번 하루 이틀 3일 정도 날을 잡아서 차분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 교재에 좀 적으시면서 별도의 공부를 하시면은 정말 장담하건대 아마 여러분 70, 80 나오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속된 말로 14~5시간만 공부 잘해가지고 70, 80 나오면 그건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본 강사를 믿고 본 김건호 강사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주변에 많이 좀 선전하셔가지고 많은 수강생 들어서 중개법을 점수를 그리고 현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좋은 결과를 바라고 향후에 다시 또 다른 강좌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옵니까 만나 뵐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서 또 더더욱 또 제가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남은 수험 기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합격의 두 글자를 가슴에 안아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돈도 벌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장시간 강의 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